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9일째 이어지면서 중동 곳곳에서 공항과 유전 등 민간 시설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 전역에 대한 파상 공세에 나섰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한 척을 타격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7일 새벽부터 큰 폭발음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깨웠습니다. 오후까지 도심 전역에 검은 연기 구름이 자욱했습니다. 이란 내 허브 공항인 테헤란의 메흐라바드 공항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광범위한 파상 공습에는 전투기 8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시설과 이란 혁명수비대가 군사작전에 활용하던 군사학교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시에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장악한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지역도 공습해 사망자가 잇따랐습니다. לא נאפשר פגיעה בחיילים שלנו, ואם הדברים עומדים ויעמדו אחד מול השני, מי שישלם את מלוא המחיר זה ממשלת לבנון ולבנון כולה. 이란도 이스라엘 최대 도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항해하던 유조선 한 척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에너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이라크 남부 바스라의 석유단지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선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화재가 발생했고 두바이 국제공항에서는 미사일 잔해 추정 물체가 떨어져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쿠르드족의 참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에선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격추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더욱 강력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소셜미디어에 오늘 이란은 매우 강력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란의 나쁜 행동 때문에 지금까지 목표물로 고려되지 않았던 지역과 집단들이 이제 완전한 파괴와 확실한 죽음을 위한 심각한 검토 대상이 됐다고 썼습니다. 또 지옥처럼 얻어맞는 이란이 중동 이웃 국가들에 사과하며 항복했고 더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가차없는 공격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이란의 통신망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중남미 12개 나라 정상과의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어떻게 통신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방법을 찾아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사흘 만에 42척의 해군 함정을 격침했고 그것은 해군의 종말이었다며 이란 공군도 격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걸프 국가들에 사과하고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걸프 국가들이 잇따라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AP, AFP, 로이터 통신 등은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현지 시간 7일 오후 이란의 공습으로 주택 등 건물에 불이 나고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바레인 내무부가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 내 주파이르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날 주파이르 기지에서 이란 내 담수화 공장을 겨냥한 공격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자국 방공망이 이날 저녁 두바이에서 이란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 알바르샤 지역에서는 요격된 물체의 잔해가 차량에 떨어지면서 아시아계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로이터가 두바이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이 강력한 타격을 경고한 뒤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해 도시 곳곳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이번 전쟁에 대한 찬반 시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용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곳곳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강력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뒤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테헤란을 공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영국 글로스터셔 페어퍼드 공군기지에 미군 B-1 랜서 폭격기 4대가 도착했습니다. 애초 영국은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자국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했다며 불만을 터뜨리자 영국이 입장을 바꿔 허용한 것인데 곧 이란 공습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반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시위대 수천 명이 미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부당한 공격이라며 당장 전쟁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The war that Netanyahu and the Americans are conducting against the Iranian people is causing murder and mayhem in that country, but also it's threatening, it's almost already created. 반면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 등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란 정권을 끝장내자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Und für die Dankbarkeit an Premierminister Netanyahu und Präsident Trump, dass sie uns helfen, den Krieg gegen die Islamische Republik, die unser Land besetzt hat, zu beenden. 전쟁은 격화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엇갈리는 목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두바이와 인천을 잇는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우리 국민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무사히 입국장에 들어선 승객들은 한국에 돌아올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호텔에서는 가끔 전투기 소리 같은 것만 들렸고 이게 방 안에 앉아 있는데 꽁 하는 소리가 좀 들려서 너무 조마조마했죠. 여기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고 너무 힘들게 한 열흘을 버텨왔는데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한국 가족들 빨리 걱정하니까 빨리 와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좀 평화로운 게 있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하네요. 지금 그 학교 친구들이 아직 두바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고 전쟁 빨리 끝나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동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돕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전세기를 임차했습니다. 하늘길이 여의치 않아 주변 국가로 대피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임차한 특별 전세기는 아랍에미리트 국적 항공사 에티하드 항공의 290석짜리 여객기입니다. 변수가 없다면 현지 시간 일요일 정오,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아부다비에서 출발해 월요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좌석이 한정된 만큼 환자나 임산부, 노약자와 이들의 가족을 우선 태우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통상 탑승권 가격 수준으로 추후 외교부에 내면 됩니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 주재로 재외국민 보호 대책회의를 열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외교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귀국을 희망하는 마지막 한 명의 국민들까지 안전하게 귀국하고 현지의 모든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육로 대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나흘간 65명이, 쿠웨이트에서 14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하는 등 지금까지 200여 명이 현지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주변 나라로 대피했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에 남은 교민 역시 추가 대피 지원 계획을 세우고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항기가 정상 운항 중인 요르단에선 이틀 동안 단기 체류자 41명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YTN 9입니다. 쿠웨이트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 등을 고려해 석유 생산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라크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러시아가 중동 에너지 위기에 가장 큰 승자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쿠웨이트가 석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 KPC는 현지 시간 7일 성명에서 쿠웨이트에 대한 이란의 계속된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에 대한 위협에 따라 예방적 조치로 원유와 정제 처리량을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라크도 이란 공격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자국 최대 유전인 루마일라 유전에서 하루 70만 배럴, 웨스트 쿠르나2 유전에서 46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이 계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단기간에 상황이 진정될 기미는 당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At this point, you really can't get the oil to where it needs to go because it can't pass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So the prices could just keep going up higher and higher as more and more news comes out about shutting in production. 이런 가운데 에너지 위기의 가장 큰 승자로 러시아가 꼽히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트레이더가 러시아산 원유를 브렌트유보다 비싸게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도록 허락한 미국은 제재 추가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We may unsanction other Russian oil. The other thing Treasury can do here, Larry, is there are hundreds of millions of sanctioned barrels of sanctioned crude on the water, and in essence, by unsanctioning them, Treasury can create supply. 석유 정보 제공업체 K플러의 나빈 다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분쟁이 길어질수록 세계는 러시아산 원유와 정주해유에 대한 의존도를 늘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며칠 사이 기름값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주유소를 찾는 시민들은 훌쩍 뛴 기름값에 놀라 차를 몰기 겁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힘들어요.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차를 많이 운행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평소보다 적게 타야죠. 저는 차 놓고 다닐 생각이에요. 만땅이 45만 원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65만 원, 70만 원까지 들어가요. 방법 없어요. 지금 현재 경주 7번 국도 쪽에는 그래도 좀 다른 데 비해서 좀 싼 편이었거든요. 1,400원대 후반에서 1,500원대 중후반까지 됐었는데 지금 한 400원 가까이 오른 거죠. 저도 한 30-40분 골라서 한 30-40분 차를 돌려서 기름을 넣고 왔어요. 거기서 싼 데 찾아서. 원래 가는 코스도 아닌데.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코스피가 10% 넘게 하락하면서 주요국 증시 중 하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낸 거란 설명과 함께 코스피의 특정주 쏠림 현상이 심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류환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직후 주요국 증시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코스피 하락률이 유독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직전인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수익률을 보면 전쟁 당사국인 미국이 마이너스 0.7%, 이스라엘이 5.4%인 반면 코스피는 무려 마이너스 10.57%에 달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동산 두바이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 때문이란 설명이 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국제원유 3대 유종 가격을 보면 두바이유 상승률이 41%로 가장 높았는데 우리 경제로선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주요 유종 중에 한국 도입 비중이 높은 두바이 원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튀어오르면서 한국 시장의 중동 사태 여파에 따른 영향력을 확대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비중이 40%에 달할 정도로 특정주 쏠림 현상이 심했기 때문이란 설명도 있습니다. 차익 실현 욕구에 전쟁 공포감이 더해지면서 단기간에 급등했던 두 종목에 매도세가 몰렸고 지수 자체가 급락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상승장이 좀 기록적으로 위쪽으로 또 특정 업종 몇 개로 쏠림 현상이 되게 심했는데 주가는 바로 빠지진 않습니다. 올랐다고. 근데 뭔가 이제 악재가 나와야 빠지는데 그 악재가 결국 이제 이란 전쟁이 됐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켰다는 게 특정주 쏠림 현상이 우리 증시만의 현상은 아니며 코스피가 올해 들어 32%나 올라 전 세계 1위 상승률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처럼 연일 격화하는 중동 지역 상황 탓에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최우선은 원칙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만 중동 지역으로 주한미군 전력이 차출될 가능성을 놓고는 또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상황 탓에 국제정세가 요동치자 민주당은 교민 안전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정부의 선제적 조치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발 민항기 재개와 전세기 준비,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확보와 기름값 안정 등 민생을 위한 이재명 정부 노력을 언급하며 당도 한몸이 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중동발 위기 상황에서 민생 최우선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번 전쟁이 민생에 미칠 영향과 파급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유류세 인하 등 정책적 대안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방공무기 체계인 패트리엇 등의 중동 차출 가능성을 놓고는 여야가 날선 안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균열 속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 원인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재명 정부의 북한 짝사랑 외교에 있다며 미국과의 소통과 협력에 더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모호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또 한미동맹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느냐며 근거 없는 불안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갖은 북한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안보 불안을 운운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안보 불안 행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국회도 중동발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여야가 정쟁보다는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 협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수사를 개시한 2차 종합특검은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가 더딘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특검이 남은 의혹을 종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달 말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기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권창형 특검이 3대 특검과 공수처 등을 예방한 것 외에는 공개적인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개시 직후부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3대 특검과는 정반대입니다. 종합특검은 수사 개시 9일 만에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3대 특검이 경찰로 넘긴 사건 108건 가운데 일부만 선별해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이첩을 요청한 사건의 수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개시 이후 검사 2명과 경찰 6명, 군 인력 5명을 순차 파견받는 등 수사팀도 아직 구성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내란 사건과 김건희 씨 국정농단 사건이 방대한 만큼 앞선 특검들보다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소요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건 이첩을 요청한 만큼 조만간 강제 수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반면 종합특검의 조용한 행보에 수사가 더딘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나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이 의혹을 종식할 수 있을지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는 숙취 운전이 끊이지 않아 문제로 지적됩니다. 등굣길 초등학교 근처에서도 잇따라 적발됐는데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경찰이 등굣길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지나지 않아 한 남성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7%,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어제 주변이요. 숙취가 좀 있는 것 같았는데 바로 앞이라서 그냥 가려고 그랬죠. 전날 낮술로 소주 8잔을 마셨다는 운전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5%로 나타나 단속됐습니다. 어제 밤에 마신 게 아니라 낮에 마신 거예요. 밥 먹으면 안주하는 거야. 밤에 생각 못하냐고.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시고 출근길 운전대를 잡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마셨다는 화물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0.084 취소입니다. 취소. 서울 시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침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음주 단속 결과 4건의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모두 전날이나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술 기운이 가시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은 숙취 운전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술을 드시고 주무시고 나면 술이 깼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술이 깬 게 아닙니다. 일정 시간 휴식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대로 음주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단속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며 단속을 강화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전년도 80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끊이지 않아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대통령의 근접 경호를 맡는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 직원 3명의 음주 비위 정황이 적발돼 전출 조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직할 22경찰경호대는 지난 3일 직원 3명을 전출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8일 음식점에서 밤 10시 반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오전 10시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참석 행사에 투입됐습니다. 앞서 22경찰경호대에선 지난 1월 한 경감의 갑질 의혹이 불거진 뒤 밤 9시 이후 술자리를 갖지 말라고 수차례 내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배우 이재룡 씨가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이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이 씨는 집에 차를 세워두고 지인의 집에 갔다가 경찰에 검거됐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악용해 대마초 농사를 짓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유통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정부는 마약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바닥을 들어올리자 지하 벙커로 이어지는 계단이 나타납니다. LED 조명은 물론 환기시설까지 갖추고 대마초를 키우는 현장입니다. 열었더니 안에 저렇게 대마는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도 이런 정도의 규모는 처음 봐가지고요. 정부 지원금을 받아 농업시설을 만들고 대마초 수십 그루를 재배한 30대 2명이 적발됐습니다.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통해 10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아 인천 강화군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짓고는 지하에 벙커를 만들어 대마 농사를 지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청년 창업농 바우처나 정부 지원 전기세 할인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묘해진 유통수법도 확인됐습니다. 형광펜이나 자전거 타이어는 물론 아기용 침대 프레임에 마약을 숨겨 들어오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형광 사인펜 그 심대를 빼고 그 안에 케타민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세간에 적발을 한 거죠. 우표에 마약을 끼워 구치소 재소자에게 전달하려 한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부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는 출범 이후 100일 동안 이 같은 마약사범 124명을 입건하고 5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검경과 관세청 등 8개 기관의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모은 마약범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교묘해지는 마약범죄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울산의 아파트 전셋값이 113주 연속 오르면서 그야말로 상승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가뭄과 월세 선호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전국적인 전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울산 혁신도시입니다. 이곳에 들어선 아파트만 4,000세대 정도 되지만 전세 매물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은 없다 보니 대기를 걸어놓는 일도 허다합니다.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전세는 항상 많고 부동산에 대기를 걸어놔도 순식간에 나가버리니까.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대란 우려가 나옵니다. 3월 초 기준 울산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420건으로 1년 전보다 23%가량 감소했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울산의 아파트 전세값은 11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울산의 적정 입주 물량이 이제 한 6천여 세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부터 해서 5천여 세대 전후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 가격 상승세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도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에게 법이 조금 유리하기는 해서 한 번 주면 사실 4년이라 생각해야 되니까. 전문가들은 향후 2년간 울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전세 풍기 현상과 전세값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연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사 준비가 한창이지만 겨우내 세워뒀던 농기계가 고장나면 수리비와 시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농협이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적인 농기계 무상수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겨우내 창고에 잠들어 있던 트랙터와 관리기 등 각종 농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정비사가 능숙한 손길로 고장난 트랙터를 이곳저곳 살핍니다. 농한기에 사용하지 않던 농기계들을 정비 없이 갑자기 가동하면 고장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엔진 오일하고 그 냉각수, 보동에 그다음에 에어클리너 요거는 무조건 사용 전에 점검을 하고 운행을 하셔야 돼요. 농기계 고장은 농사일에 큰 차질로 이어지지만 수리센터가 멀리 떨어진 농촌 마을에서는 제때 정비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 더욱이 부품값과 수리 인건비는 농가의 이중고가 되고 있습니다. 농민분들이 기계를 부리다 보면 고장도 잦아요. 트랙터 하부나 관리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봄 농사철을 맞아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기계 무상수리 동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572개 농협 농기계 센터를 통해 대대적인 무상수리에 나선 겁니다. 이번 기간 무상수리 혜택을 받는 농기계만 전국적으로 5,600여 대에 달할 것으로 농협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기계 무상수리 점검 서비스를 정례화하고 수리비 표준화를 정착시켜 농민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진행하는 전국 농기계 무상수리 서비스가 농업인들의 영농비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경조사가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른 경험 맞벌이 부부라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24시간 아이 돌봄센터가 두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천시 부발읍의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다봄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재작년 시청 1호점에 이어 두 번째 개소식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부모가 야근을 하거나 병원 진료 등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언제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등 기업체가 밀집해 교대 근무가 잦은 부발 지역 특성상 맞벌이 부부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원래 저희가 1호점을 따로 이제 이용을 했었지만 이게 워낙 거리가 있어서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이제 이 부발점 개소를 하게 되었으니까 이쪽으로 이용해서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단돈 1,000원.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과 안전 중심의 공간 설계로 아이들이 집처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부모님들은 믿고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과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이하겠습니다. 재작년 전국 최초로 1호점이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만족도가 90%를 웃돌고 야간 심야 이용률까지 꾸준히 늘면서 2호점 개소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제3호, 4호를 통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또 부모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이천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는 아이다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돌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충북 충주시청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이끌며 충주맨으로 이름을 알렸던 김선태 씨가 공직을 떠난 뒤 되레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유튜버가 된 지 3일 만에 100만 구독자까지 달성했는데요. 기존 팬덤에 더해 직장인들의 대리만족 심리까지 맞물린 현상이란 분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맨 타이틀을 내려놓은 김선태 씨가 개인 유튜버로서 골드 버튼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이름 석자를 내건 채널을 열자마자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은 관심을 받더니 충주시 유튜브 운영 시절 꿈에 그리던 100만 구독자를 달성해냈습니다. 이 기간 게시한 콘텐츠는 2분짜리 영상 1개뿐. 충TV 흥행을 이끌었던 특유의 솔직한 태도로 퇴사 이유를 밝히면서 누리꾼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돈을 더 벌고 싶었습니다. 뭐 새로운 도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좀 더 나은 조건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영상의 댓글창도 화제입니다. 과거 김 씨가 노골적인 지자체 홍보를 웃음거리로 풀어냈던 것처럼 온갖 공기관과 사기업들이 댓글로 등장해 대놓고 협업이나 광고를 제안하고 나서면서 이 상황 자체가 하나의 밈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배경으로는 개인적인 역량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도 언급됩니다. 딱딱한 공직 사회에서 변화를 이끌다가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된 김 씨의 행보가 직장인들에게 일종의 대리만족 서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퇴사하고 자기만의 꿈을 펼친다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또 하나의 로망인 측면도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감정이입하면서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으로서 영향력도 커지면서 김 씨는 사칭 SNS 계정을 주의해달라고 알렸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3년 안에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위성 100만 개를 띄우겠다고 미국 당국에 신고했는데 위성 충돌 위험과 우주 쓰레기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6일 유명 팟캐스트에 출연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My prediction is that it will be by far the cheapest place to put AI will be space in 36 months or less, maybe 30 months. 36 months? Less than 36 months. 이를 위해 머스크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AI 서버 역할을 할 위성 100만 개를 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영화 그래비티, 아름다운 지구를 감상하던 우주인 2명은 갑자기 날아온 우주 쓰레기와 충돌하면서 재앙을 맞습니다. 원인은 이른바 캐슬러 증후군. 폐기된 위성의 파편이 다른 위성을 치고 그 파편이 또 다른 위성을 파괴하며 도미노처럼 번지는 연쇄 충돌 현상입니다. 머스크의 계획대로 위성 100만 개가 저궤도에 빽빽하게 들어설 경우 이런 위험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위성이 궤도에 올라가기 전 발사 단계에서도 우주 쓰레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공위성을 올리는 과정에서 우주 발사체나 인공위성과 분리장치 등등에서 나오는 그한 부품들이 이제 조금 우주 공간을 떠다니면서 인공위성에 충돌하면 수명을 다한 위성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금속 산화물이 대기 상층에 축적돼 오존층 등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상의 규제와 비용을 피해 우주로 눈을 돌린 머스크의 야망. 기술적, 환경적 검증 없이 추진될 경우 인류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게 되는데요. 공연가에도 연극부터 클래식까지 봄 축제가 시작됩니다. 최근 세 단장을 마친 서울 명동 3일로 창고극장에서는 국내외 1인 극들을 소개하는 축제가 열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실내악 축제도 모차르트 탄생 270년을 기념합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50년 가까이 실험 연극 무대를 지켜온 3일로 창고극장이 최근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세 단장을 마치고 1인극 축제를 시작합니다. 모노드라마의 역사성을 계승해온 만큼 올해도 해외 거장들의 초청작은 물론 국내 신진 예술가들의 무대까지 촘촘하게 구성했습니다. 단지 플랫폼이 아니고 우리 카운터파트로는 시민이니까 관객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저는 창작자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일을 뒤에서 해보겠습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나 수많은 출연진 대신 한 사람의 인생에 온전히 집중하는 작품들을 통해 관객과의 심리적 거리를 극한으로 좁힙니다.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가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과정인 거죠. 1930년대, 40년대 식민지 조선을 배경으로 신민요 가수 이화자와 그 시대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음악극 형식의 모노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실내악 축제도 다음 달 개막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가 올해 내세운 키워드는 모차르트의 천재성과 시작. 피아니스트 김영호는 물론 클래식계 유망주로 꼽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를 비롯해 80명이 넘는 국내외 음악가가 참여합니다. 5월 초까지 계속되는 이번 공연은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 강동아트센터에서 봄날 모차르트 선율을 전달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오늘도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영하권인데요. 낮에는 서울이 7도, 대구가 11도까지 오릅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극심하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지금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면서 곳곳에 서리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5.8도, 안동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릅니다.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이 7도, 춘천과 청주가 9도, 대구와 부산 모두 1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